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조금만 당길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 보시는 대로 그리고 예고한 대로 여러 가지 계산 방법,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집에서 지도하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의 수학적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실제 이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은 예전 제가 초등학생 수학을 한 18년인가 19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교과서에 18년 전에도 교과서에 나와 있긴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나와 있었는지 나와 있지 않았는지는 실제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18년 전 교과서를 봤던 거를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나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10을 모아서 받아올림하거나 받아내림하거나를 기본으로 쭉 배우고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해봐요 해서 수를 바라보고 수를 계산하는 사고의 확장 이런 식으로 살짝 하는 것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현재의 교과서는 그렇지가 않고 그 부분이 좀 확대되어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따라해보도록 하고 이해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원리셈에서 제가 7세부터 소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산 방법, 사실은 뭐 아주 여러 가지는 아니에요. 제가 원리셈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법들은 되게 실전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따라해 보도록 하고 있는데 어머님들의 생각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가? 우리 때는 참 단순하게 배워서 좋았는데 그리고 내가 아는 방향으로 지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금 초등학교 수학 내용을 접해보니 참 나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학은 그래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상황에 따라서 A라는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고, B라는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수학이 뭐 단순한 과목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수를 접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생각 방법을 접하도록 하고 다만 연습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빠르고 정확한 답이 나오는 연습을 하는 건 아이가 제일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카페 게시판에도 그렇고 이 학습과 관련된 카페 게시판에 혹은 다이렉트 메시지 등으로 저한테 이제 문의가 오거나 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 간혹 이런 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엄마는 받아내림을 해서 뺄셈을 하는 거로 배웠는데 아이는 받아내림을 하지 않고 이거를 먼저 빼고 그 차이만큼 더 빼는 방식을 쓴다. 말로만 쉽게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말로만 설명을 하자면 저랑 달라요. 이렇게 7살 아이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괜찮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게 종종 있어요. 저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종종 그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이게 복잡하기만 하고 실용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그냥 마냥 어렵기만 하고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없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방법을 썼을 때 더 쉬워하거나 또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 방식이 훨씬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도나 빠르기나.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은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 두려워하시는, 이게 마치 다 알아야 시험에 100점 맞을 것 같고 배웠으니까 다 완벽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보다는 좀 폭넓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수가 커지는, 지금 이제 질문은 큰 수가 되면 편해지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신, 수가 커진다라기보다는 수를 알고 수를 이렇게 가지고 논다, 이런 부분에서 유사한 수를 다루는 예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 방법, 그리고 수를 다룬다라는 것. 수를 다룬다,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수를 자유자재로 다룬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산의 영역으로만 보면, 연산은 연습하고 빠르고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제일 편한 방법으로 연습하도록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몇 분의 질문을 먼저 받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고 강의를 할 텐데요. 문제집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풀 수 있게 나올 때만 해보고, 그 뒤에 연산 문제집 나올 때 그냥 받아내림해서 12자리에서 10 빌려와서 빼는 식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게 유도해줘야 할까요? 제일 많은 고민일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고민. 근데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을 배우는 이유는 그야말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이해를 첫 번째 하고, 이해가 된다면 너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해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 뒤에 약간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울 때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쳐본 학생들 중에는 실제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줬을 때 가로셈을, 세로셈을 하기 전 단계, 한 2자리 정도까지에서는 이런 방식의 연산을 가로셈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그걸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머리쌤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암산이.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네, 비슷한 질문인데요. 원리셈 초일 부분 풀면서 받아올림 받아내리면서 뺄셈 덧셈 공부하고 있는 중이네요. 덧셈 공부하는 중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배우고 있는데 조금 하다 보면 결국은 그냥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풀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답은 똑같은데 왜 어려운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어려운가 봐요. 이런 경우 놔둬야 할지 억지로 방법을 계속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답변 드리면 그게 어려운 방법이라기보다 그게 더 편한 아이들도 있고 이게 더 편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면, 또는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주가 되는 알고리즘, 그리고 어릴 때 제일 주가 되게 배웠던 알고리즘이 10을 받아내림하고 받아내림 하는 거, 받아올림하고 받아내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걸 더 많이 선택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다른 방식에도 어떤 이점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이걸 보시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강요할 것은 아니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할 때는 다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된다 보다는 좀 실질적이라야 돼요, 연산은.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내는데 내가 가장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되 이런 생각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편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요구했을 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사실 충분합니다. 일단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질문 주신 게 유치원에서 다비수를 해요. 제가 사실은 다비수 많이 들어봤지만 다비수 프로그램을 찾아서 다 보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다비수를 하는데 꾸준히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즘 15 만들기, 동수 더하기 이런 것들 하는데 계속 해주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대치동에 유명한 사고력 학원이 있어요. 이름은 사고력 학원인데 저는 사고력 학원이기도 하면서 좀 이 범위가 굉장히 좁은 연산과 수에 관한 학원이기도 합니다. 그 학원은 벌써 한 20년 넘었는데 지금도 뭐 잘 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 학원은 오롯이 어린아이들부터 한 3, 4학년까지 연산만 합니다. 수와 연산. 근데 수와 연산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해요. 원리생 정도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랄까요, 좀 하여튼 수연산을 저렇게까지 파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놨을 때 단순 연산으로 뭐 우리가 익히 이제 눈높이라든가 뭐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기탄 수학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익숙해지고 외워지도록 하는 연산학습 방법과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지점에 있어요. 그 학원에서 다루는 수학은 다비수도 비슷한데 제가 얘기 들은 거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수를 다룹니다. 그럼 아이가 뭐가 늘까요? 수 감각이 느는 거죠. 수 감각이 늘어서 수를 다루는 능력이 느는 거죠. 그래서 수를 굉장히 다양하게 다룰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 더하기 8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상을 다 벗어나는 답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절반과 2배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외우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7살? 6살인가 7살 어쨌든 학교 가기 전이었는데 7 더하기 8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15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생각했어? 아까와 같이 뭐 받아올림을 하거나 뭐 이렇게 채워서 원리세면서 연산 소개하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가 15라고 빨리 대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7의 2배가 14인데 8은 하나 더 큰 수를 더하게 되니까 14가 아니라 답이 1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를 다룬다, 수를 자유자재로 다룬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수들을 알고 그 수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연산을 뛰어넘는 능력이죠. 그냥 우리가 연산에서만 학습 목표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뛰어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두 가지를 이제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는 연산은 안녕하세요. 연산은 정확도와 속도를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가장 편하게 드릴하는 반복 연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굳이 우리가 아이를 못하게 하거나 이 방법으로 해 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수를 다룬다 또는 수 감각을 키운다 이런 부분은 똑같은 계산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각을 아이에게 제공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수를 다루는 뭐 어떻게 보면 사고력적인 영역을 좀 가미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발달을 아이에게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드릴을 하고 연습하고 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드릴을 하고 연습하고 할 때는 반복 연습이지만 편한 방법으로 반복 연습이지만 여기처럼 15 만들기, 동수 더하기 제가 동수 더하기는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2배를 알아가는 과정 같은데 이 2배를 알아가는 과정을 충분히 익힌다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7 더하기 8을 물어봤는데 8을 10으로 만들어서 계산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15가 되기보다는 8과 7이 하나 차이밖에 안 나니까 7의 2배인 수와 하나 더 이렇게 생각해서 14와 하나 더 15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런 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원리생은 그렇게까지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인 연산학습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정말 실전적인 부분까지만 하고 더 다양하게 확장하기는 약간 이제 한계가 있는 책이지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질문도 많이 받게 되는데 이것도 앞에서부터 받아 올림 하는 아이. 잠시만요. 제가 네. 앞에서부터 받아 올림 하는 아이. 앞에서부터 받아 올림 하는 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요?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 올림은 뒤에서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큰 수가 되면서 큰 수를 분명히 배웠는데 아이는 앞에서부터 하는 게 편하다고 앞에서부터 받아 올림 하는 아이. 시간 계산 제가 요 얘기 끝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부터 받아 올림 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실제 아까 말씀드린 이 연산을 확장적인 사고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에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앞에서부터 받아 올림을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여러 사람 중에 실제로 앞에서부터 받아 올림 하는 수학 선생님들을 덜어봤어요. 왜 앞에서부터 받아 올림을 하느냐? 일단은 저는 머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계산할 때 앞에서부터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뒤를 살피게 됩니다. 이걸 계산했는데 12예요. 근데 뒤에 받아 올림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답을 적는 거죠. 없으면 2를 적고 있으면 3을 적어 놓고 넘어가서, 그러니까 두 자리를 동시에 보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그게 좀 더 빠르고 편하다고 느꼈었어요. 아이들 중에도 스스로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 실제 교육과정 중에도 수감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앞에서부터 받아 올림 하는 것도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이 그거잖아요. 다 배웠으면 그걸 다 써먹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따라 해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따라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예요. 앞에서부터 받아 올림하는 걸 배웠다고 해서 뒤에서부터 받아 올림하는 거는 잘못됐어, 앞에서부터 하자는 아니겠죠, 그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요런 방식으로도 수를 다뤄보고 이런 방식으로도 수를 다루고, 만약에 그게 교육과정에 있었다면 그렇겠죠.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이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문하신 시간제기. 원리셈에도 이제 정말 허접한 이 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게 제가 내년쯤에 그 앱 부분을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시간 재는 부분을 어떻게든 붙여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 재는 부분은 사실은 연산을 하면서 시간을 재야 된다고 생각해서 붙인 게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어느 정도 되지? 이런 부분에 참고해 보자고 한 거고, 또 하나는 아이들 입장에서 긍정적인 집중 효과, 재미,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하면 하지 마세요. 네, 그건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에서냐면 이렇게 이 정도 시간 걸리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다른 아이들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지, 이 부분을 참고하시는 정도로 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한 거지 시간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꼭 원리셈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재어서 할 때 아이가 너무 긴장해하고 실수도 많아지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긴장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하면 시간 재어서 하는 방법은 안 하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꼭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재는 건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쵸? 아이가 좀 집중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하는 거고 한데, 이게 아이가 너무 긴장하면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런 수감각을 키울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임 중에 하나가 이런 게임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게임인데요. 자동차 번호판 게임은 그 미취학 시기에는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를 보고 한 숫자 판 안에 숫자 2개를 더해서 10이 되는 자동차 번호판을 찾기. 이게 이제 10보수를 익히는 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도 숫자 2개를 더해서 10이 되는 번호판을 가진 차를 찾기, 이런 게임도 가볍게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질문에서 잠깐 답을
하고 갈까요? 연산에 대한 받아올림 내림 개념은 아는데 받아올림 2번 있는 식으로 제목이 있으면 잘 푸는데 실수를 해요. 연습량이 들어갈까요? 개념은 아는데 실수가 많은 부분은 연습을 해야죠. 연산은 답이 없습니다. 네, 연산은 답이 없고요. 다만 저는 학생들을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지금 연산학습을 정말 충분하게 해나와야 수가 완성된다라고 바라보진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수감을 키우고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 중에는 연산을 안 해도 정말 공부에 집중하면서 학습량이 늘면서 연산이 굉장히 빨라지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학습량은 중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고요. 뺄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학습량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학습량을 좀 늘려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아이도 이 집중하면서 학습량이 늘어날 때 연산은 정확해지게 되어 있어요. 뺄셈을 싫어하는 아이도 내가 지금 이 연산하는 게 엄마하고의 약속 또는 엄마가 시켜서 하고 있는 거지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연습이 지속되면서 아이가 그게 소화가 돼야, 그러니까 드릴이 연습이 제대로 돼야 집중 연습이 좀 돼야 해결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말씀드린 이 게임은 다시 돌아와서 이 게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 2개를 더해서 10을 만드는 거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곱셈 나눗셈을 요 설명드리고 또 질문이 있으면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곱셈 나눗셈을 알거나 곱셈 나눗셈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계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학년 정도 아이도 구구단을 할 줄 몰라도 곱셈과 나눗셈의 개념을 가르쳐주고 곱셈 나눗셈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를 가지고 놀아요. 어떻게 하냐면 4, 7, 8, 1을 가지고 10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일단 4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1을 한번 해보면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얘는 9, 10, 20이 되네요. 네, 20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20에서 10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10이 작아져야 돼요. 10이 작아지려면 10의 절반이 되는 5를 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7 더하기 8 빼기 4 빼기 2를 하면 10이 됩니다. 자, 이건 어떤 원리냐면 더했던 4와 더했던 1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빼는 4와 빼는 1이 생겼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더하기로 해놓은 걸 빼기로 바꿔준 만큼 2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10을 만드는 걸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적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뒤에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방법은 또 숫자를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숫자라고 했어요. 수가 아니라. 그래서 1과 4를 붙여서 14를 만든 다음에 나누기 7을 해요. 이때 계산은 아이들에게 좀 도와줄 수도 있어요. 14 나누기 7을 해봐요. 그럼 2가 나오잖아요. 여기다 괄호를 할게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먼저 계산했다 이런 뜻으로 그냥 괄호를 해놓을게요. 더하기 8을 하면 또 10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산한 암산이 돼야 되는데 암산은 곱하기나 나누기나 뭐 이런 부분은 아이에게 좀 더 도와줄 수 있고요. 더하기 빼기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숫자를 기억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아이들하고 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엄마 아빠 핸드폰에 숫자를 적어서 줬어요. 보면서 부르라고.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저 앞에 저 흰 차 번호는 4781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공유가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머리로 하고 아이들에게는 휴대폰을 줘서 휴대폰에 이제 숫자를 적어 놓고 생각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도와줬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핸디캡을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장점이 뭐가 있냐면 혼합 계산의 순서 이런 걸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숫자 4개를 어떤 순서든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괄호도 필요 없는 거죠. 먼저 계산한 게 괄호예요, 사실은. 그래서 계산하고 나온 거에 계산하고 이렇게 이제 얘 같으면 답의 발표가 1하고 4하고 붙여서 14 나누기 7하면 2예요. 그 2에다 8을 더하면 10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수감놀이의 연산 게임으로는 이런 게임이 좀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10대는 숫자 2개 찾기라는 기본 패턴부터 이렇게 조금씩 응용해서 아이들하고 해보면 좋은 그런 놀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오늘 주제인 여러가지 계산 방법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여러가지 계산 방법의 목표가 이런 방향성이라고 했죠. 수 연습을 하면서 어떤 수에 대해서 연산 연습을 하면서 연산과 수에 대해서 더 알아간다,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이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연산 놀이는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중간에 또 질문 있으셨던 부분이 있는지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수감각이 좋았던 아이가 수감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냐고요? 전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이거는 이런 건 있어요. 학습이라는 것은 이어져야 되는 거고, 쉬면은 감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주 수학을 잘하던 아이들 반이 있었는데, 그 반을 이제 잘하던 아이가 어머니께서 이제 방학마다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2달씩 외국에 아이를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이제 데리고 나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 반에서 정말 못하는 아이가 됐어요. 왜? 좀 할만하면은 쉬어버리고, 할만하면 쉬어버리고, 할만하면 쉬어버리고 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 이 아이는 같은 템포로 발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쉬거나 하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적으로 학습을 할 때 예민해지고 감각적으로 커지는 부분은 연산 학습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연산학습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연산하는 과정 보면 굉장히 무섭게 빠르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수가 많은 아이, 실수를 도대체 어떻게 줄일까요? 이 부분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노력해봐도 잘 안 되지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연산 실수마저도 줄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냐면, 영재교육원 특강을 3개월 하면서 아이하고 정말 열심히 아이가 공부하게 3개월을 수학에 몰두하게 만들어 봤던 경험이었어요. 그 3개월 동안 얘가 정말 그 수학 문제에 몰두해서 집중해서 영재교육원에 한번 가보기 위해서 나중에 영재교육원은 떨어지긴 했는데 중등에 가서 붙었는데 초등학교는 떨어지고, 근데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3개월 동안 영재교육원을 교육 공부를 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실수가 싹 사라졌습니다. 교과 문제집을 푸는데 실수가 덜렁덜렁하던 실수가 사라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연산학습의 목적 아닌가요? 그 실수라는 건 보통 더하기 빼기에서 나오거든요. 특히 빼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도 곱하기 나누기는 실수가 잘 안 나오죠. 곱하기 나누기 과정에서의 더하기 빼기 실수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욕심내어서 목표를 가지고 학습량을 충분히 하고 어떤 난이도를 설정해서 공부를 집중해서 했더니 실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된 결과는 연산학습지를 하는 것 이상으로 집중해서 몰입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아이가 달라진 거죠. 아이들이 실수를 왜 많이 할까요? 하기 싫은 공부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특히 숙제할 때 많이 틀려오는 아이들. 이유는 빨리 해치워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없어요. 근데 수감 자체가 그냥
뛰어난 아이가 갑자기 떨어진다? 그런 거는 이제 분명히 이유가 있거나 보통의 그런 일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밑에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네. 저도 어머님 말씀에 동감해요. 여기 질문이 네 자릿수 곱하기 네 자릿수 이런 걸 진짜 빠르게 해야 시간 내에 풀겠지만 생각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렇게까지 복잡한 건 안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결국 두세 자리 정도인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이 딱 그래서 원리셈에는 교과에서 하는 것처럼 세 자리 곱셈 정도까지만 하고 네 자리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두 자리, 세 자리 곱셈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가끔 정말 가끔 나오긴 나오나요? 네. 나눗셈은 나와요. 중학교에 가서도 나눗셈은 소수 계산하면서 이게 뭐 반복되는 소수, 순환소수 이런 것들 계산하면서 큰 자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나오긴 나오죠. 근데 방법을 알고 빨리 하는 건 사실은 세 자리 정도에서 확장인 거지 네 자리까지도 연습해 놓음으로써 세 자리를 완성한다 이런 식의 이제 커리큘럼을 짜는 걸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머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해답이 없어요, 그죠? 사고력과 연산을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어, 그래도 연산은 좀 이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감각 키우기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산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연산을 하는 이상은, 주산 얘기도 말씀드려볼까요? 주산이 만약 연산의 답 같은 학습이었다면 학교에서도 주산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학교에서도 주산을 실제로 했었죠. 그리고 이제 상고라는 데서는 주산을 특기로 해서 은행에 취직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계산기가 없었으니까. 근데 수학은 그걸 위한 게 아니고 주산에는 좀 단점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정확해지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꽤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정말 계산하는 것만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주제와 이제 정반대예요. 주산을 오래 한 아이 중에 계산은 정확하게 하는데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도형을 못한다? 이게 아니고 계산은 정확하게 하는데 수를 잘 못해요. 연산은 아니죠. 연산은 답을 내면 되니까. 하여튼 그 연산의 원리를 가지고 수를 다루는 내용들도 참 어려워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즉 주산을 시키려면 정말 연산의 오답에 특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보시고 폭넓은 공부를 꼭 시켜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산을 저는 뭐 꼭 찬성한다 반대한다 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 주산 공부보다는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이 확장적인 사고를 어린아이들에게는 확장적인 사고를 더 많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교육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글로 쓰는 서술형을 좋아하는 아이는 없어요, 어머니. 저는 저희 학원 교재 만들 때도 글로 쓰는 거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해요. 초등학생들이 글로 써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글로 쓰는 서술형을 어디다 써먹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방정식 배우고 나서 중학교 가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 쓰는 서술형 안 해도 됩니다.
집중력이 좋아지는 방법이요. 집중력이 좋아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당근, 네, 채찍과 당근 아닐까요? 네, 이거는 저도 딱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그리고 학습 정서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릴 때 아이에게 강요만 하는 것이 다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존중해주고 결국은 나중에 공부할 때 힘을 낼 수 있는 아이로 키워가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라방할 때 가끔 말씀드리는데, 아이와 학습적인 대화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아이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지시가 아니라. 네. 그런 과정으로 학습에 대해서 아이와 대화가 되어야 정말 더 중요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이와 학습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그 조언이 아이한테 조언으로 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주위의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가라는 길로, 부모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엄청난 학습을 해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도 결국 대학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가거나 하는 경우들도 봤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자기 진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재미있게 이런 부분보다는 자꾸 부모님에게 쫓겨서 공부를 하게 돼서 그렇겠죠. 그래서 학습 정서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오네요.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다 보니, 네, 질문은 미리 카페나 인스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남은 시간 동안은 남은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좋은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 인스타를 적극적으로 인스타가 아니라 저기 뭐죠,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었는데, 이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을 잘게 쪼개서 유튜브를 좀 정리해 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신경을 좀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 올라오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기 쉽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이 인스타는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도치맘에서 하는 정도 그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준비된 내용 한번 이어서 보시죠. 자,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꼭 필요한가에서 가로셈과 세로셈, 그리고 암산과 손으로 쓰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는 이렇게 가로셈과 세로셈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주제를 정말 좁혀서 찾아보시기 좋게 이렇게 그런 강의를 올려놓고 어디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려고 해요. 그 유튜브가 단점이 정리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자, 가로셈과 세로셈 여러 가지 방법이 꼭 필요한가에 가로셈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로셈이라는 것은 일종의 암산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받아올림, 받아내림만 가지고 암산을 잘 하는 데는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암산과 손으로 쓰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엄마는 아이가 정확하고 빠르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손으로 쓰라는 잔소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무조건 손으로 쓰게 하다 보면 아이가 발달될 수 있는 암산의 능력을 막게 되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요거는 좀 아셔야 됩니다. 즉 무조건 손으로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써야 될 때와 암산을 해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도록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손으로 써 이런 것보다는 어떤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예를 들어 더하기 빼기는 2자리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어. 내가 되면 아이도 될 거야. 당연하죠. 아이가 학습량이 더 많은데 엄마는 계속 공부하고 있진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곱셈 같은 경우도 뭐 2자리, 1자리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으로 쓰기보다는 수의 구조를 알고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발달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못하게 하기보다는 적당한 부분을 적당하게 아이가 판단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복잡한 걸 또 머리로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49 더하기 37이 있습니다. 49 더하기 37을 우리가 받아올림으로만 계산하려고 하면 9와 7을 더해서 16이 되고 이렇게 계산하게 될 텐데, 그것보다 이 상태에서 49는 50에 매우 가깝네? 그럼 이거 하나를 줘서 얘를 50을 만들면 36 이렇게 하면 셈이 아주 간단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를 줘서 50 더하기 36을 만들면 간단해집니다. 얘가 실수가 훨씬 적어요. 왜 실수가 적냐? 받아올림이 없거든요. 제일 실수가 많은 건 받아올림, 받아내림 관계에서예요. 수가 커질 때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실수가 줄어들고 문제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한번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 여기에서 더 발전되게 되면 이런 방법도 요구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50으로 생각하고 더해버리는 거예요. 50으로 생각해서 87이 아니라 이거 한 개 더 해가지고 더했으니까 86으로 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법은 몇십이라는 것, 결국은 뭐냐면 수는 10, 20, 30, 40, 100, 200, 300, 400 이렇게 10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아올림을 하는 것도 10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10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10을 채워놓고 계산한다 라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익히게 해도 되죠, 당연히. 오늘 주제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수감각을 키울 수 있고 수를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기본 연습을 하는 방법 외에 수를 바라보는 눈을 넓혀주자, 이런 주제인 거죠. 그래서 빼기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빼기 18, 빼기 18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83에서 18을 뺄 때와 87에서 18을 뺄 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그냥 받아내림을 한다가 아니라 한번 이 수를 어떤 식으로 하면 편하게 계산할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83에서 18을 뺄 때는 받아내림 올림을 안 하기 위해서 얘를 20으로 생각하고 뺍니다. 그러면 얘가 63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빼면 두 개를 더 뺀 거예요. 두 개를 더 빼버린 거예요. 원래 18만 빼야 되는데 20을 뺐으니까 두 개를 더 뺐으니까 그걸 고정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65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럼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방법에서 이렇게 해서 40과 30을 더해서 70을 만들고 9와 7을 더해서 16을 만들어서 86이 더해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이 기본 계산입니다.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수를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보여드리는 거고, 말씀하신 부분은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10의자리끼리 1의자리끼리 모아서 보는 건 기본 계산이에요. 기본 방법이에요. 다만 기계적으로 49 더하기 37 해서 새로 생각해가지고 이거 적고 1 적고 이렇게 계산적으로만 바라볼 건 아니라는 거죠, 수가. 그래서 아까 가로셈 얘기를 한 거고. 자, 얘는 어떤 거 한번 볼게요. 83에서 18 똑같은 18을 빼는데, 그럼 얘도 20을 뺀 다음에 더하기 2를 해주자. 그럼 20을 빼면 67에 더하기 2 해서 69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얘는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그게 실제로 이 방법은
제가 많은 아이들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방법을 쓰는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실제 질문도 많이 받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8과 7의 차이가 적잖아요. 차이가 적으면 여기에서 18이 아니라 17을 빼는 겁니다. 17을 빼면 70 빼기 하나 더는 69. 왜냐하면 1이나 2 빼는 거는 쉽거든요. 1이나 2 빼는 게 쉽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 이거를 이해하고 원리생에도 나와 있지만 8하고 7이니까 7에서 8을 빼는데 그대로 7을 다 빼주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빼기 17만큼 빼주고 하나 더 뺀다.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자연스럽게 터득해서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방법입니다. 뺀다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를 하고 이만큼 빼고 이게 이제 두 자리에서는 뭐 더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이렇다고 생각해도 돼요. 네, 이렇다고 생각해보면 어른들은 다 여기 10에서 8을 빼려고 하겠죠. 하지만 7 빼는데 하나 더 빼게 된다 하니까 79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7은 빼고 하나 더 뺀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를 바라보는 눈이, 그러니까 수를 가지고 노는 식의 연산, 수를 다양하게 이때는 기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고요. 학년이 더 올라가면서 실제로 이제 4학년 정도 수준에서 경시나 이런 것들 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KMO 이런 책에, KMO 관련된 책에, 입문서 같은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중학교에 이제 평균 이런 개념하고 가평균 개념하고도 관련이 있고, 첫 번째 거는 이건 이제 학년이 올라갔을 때 오늘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꼭 필요한가요? 이걸 확장해서 수는 이런 겁니다라고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조금 주제를 벗어나기도 해요. 보시면 얘를 더하기를 하는데 곧이 곧대로 세로셈을 한다.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다양한 계산, 그 다음에 수를 한 번쯤은 수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할 줄 안다 라고 하면 이걸 정말 세로셈으로 적어놓고 더하고 해서는 안 되죠. 자, 얘는 200, 100, 200, 100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또는 90을 만든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더해버리고 얘는 2가 부족하고 얘는 1이 남고 얘는 17이 남고 얘는 9가 부족하고 얘네들끼리 빼면 되겠네. 11 빼니까 여기 6, 7, 17이 잠깐만요. 11 맞네요. 17이 아니고 11을 빼니까 7이 남네요. 7이 남는 거니까 2, 3, 4, 5, 6 607이 되나요? 18, 11 그러네요.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얘도 4학년 정도, 3, 4학년 정도에서 아이들에게 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좀 키워주는 방법으로 한 번쯤 다뤄볼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아까 제가 그 10만들기 한번 보여드렸죠. 관련해서 숫자 사이에 더하기 빼기 기호만 넣어서 100만들기. 자, 이게 아까 그 자동차 번호판 게임의 확장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감각을 아이에게 테스트하는 문제 같죠. 근데 저는 얘를 아이들한테 그렇게 막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막 시행착오를 하는 문제로 접근하게만 두지 않고 반드시 꼭 하나 써야 되는 수를 생각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게 아까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얘는 98로 생각하고 다 더하기를 해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요만큼이 28입니다. 여기에다가는 2만 딱 더하면 좋겠는데, 그죠? 2만 딱 더하면 좋겠는데 28이라는 거죠. 그러면 28을 2로 고쳐야 되네요. 그럼 몇을 낮춰야 되는가? 26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더하기는 사라지고 그 더하기가
빼기로 나타나면 2배만큼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98 그리고 다 더하기로 한 거에서 13만 빼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13만 빼기 더하기 13을 빼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만큼이 자꾸 반대로 쓰네요. 28이었는데 빼기 26이 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13의 2배. 그래서 얘도 100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죠? 자, 마지막으로 시간 계산이에요. 시간 계산인데 이거 도치맘에서도 제가 라이브 강의한 적이 있는데 시간 계산이 참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데 시간 계산을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시간 계산을 아이들이 많이 틀린다고 해서 자꾸 단순화하려고만 해요. 시간 계산을 많이 틀리면 시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 계산을 자꾸 틀리니까 자꾸 단순화하려고만 해요. 단순화한다라는 것은 천천히 보여드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제가 너무 빨리 말만 하고 지나가서 그렇습니다. 단순화한다는 것은 소위 이런 거예요. 문제로 한번 보시죠. 시간 계산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자, 보세요. 2시 50분에서 7시 30분까지의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이런 문제들이에요. 3학년 정도에서 이제 기초 문제로 풀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다 가르치죠. 똑같은 오후니까 7시 30분 빼기 2시 50분 받아내림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빼지니까 받아내림 하나 해주고 여기 60 주고 90 빼기 50해서 40이 되고 여기 빼서 4시간 40분. 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끝나고 아까 그 부분만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싶은 분은 보세요. 이 부분만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게 보통의 방법이죠. 근데 시간 계산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 자체를 제일 쉽게 하는 방법으로 보면 2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5시간을 더해줘봐요. 그죠? 지금 방금 어머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7시 50분 그것보다는 20분 전. 그러니까 5시 50분보다 20분 전이니까 4시간 40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3시간만 일단 더해주자고요. 5시 50분. 한 다음에, 3시간만 더해주니까 안 되네요. 4시간. 아까 뭘 잘못했었나요? 4시간. 4시간을 더해주면 6시 50분. 6시 50분에서 7시 30분은 얼마나 더 가야 되지? 10분 더 가서 7시간 채우고 30분 더. 이런 식으로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고 나면 날짜를 넘어가는 오전, 오후가 바뀌는 시간에서 훨씬 잘 이해하고 풀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오늘 오후 10시 40분 14시간 40분 이후. 자, 이거를 아까 여러가지 계산 방법 했던 거로 적용해서 한번 볼게요. 10시 40분에서 14시간 40분이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우겨서 더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계산하고 12를 넘어가니까 다음 날이 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오후 10시 40분이면 다음 날로 바뀌는 게 얼마가 더 필요하냐면 1시간 20분이 더 필요한 거죠. 1시간 20분이 지나면 다음 날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1시간 20분을 빼보는 거예요. 1시간 20분을 빼보면 13시간 20분이 더 가야 돼요. 13시간 20분. 그러면 1시간 20분을 먼저 가게 했으니까 오후니까 이제 자정이 되었어요. 자정에서
13시간 20분을 더 가야 되고 13시간 20분이면 12시간이 지나가면 다음날 오후가 될 테고 정오가 될 테고 답이 오후 12시간을 빼서 1시 20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처럼 아이가 하게 해서 10시 40분에서 밤 12시 자정 그 다음에 만 12시 정오 그리고 아까 얼마였죠? 네, 1시간 몇 분 그만큼 해서 오후 얼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2학년 책인가요? 3학년 책인가요에서 시간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학교에서 8시 50분에 수업을 시작했어요. 1교시는 몇 분이 소요되고 쉬는 시간은 10분이고 점심시간은 몇 분이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 몇 시 몇 분이 되는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들이 문장제로 시간 계산에서 꼭 나오죠. 이와 같이 시간은 얼마가 지나서 얼마, 얼마가 지나서 얼마, 얼마가 지나서 얼마 이렇게 쪼개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정오 또는 날짜 그 정오, 자정 여기를 넘어가는 계산은 무조건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보다는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12시가 될 때까지 얼마가 지나고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나야 된다 라고 계산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연산에서만 여러 가지 계산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비슷한 부분들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끝내지 않고 이걸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좀 특별한 생각 방법인데 요만큼 98은 내가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가정을 했어요. 다 더하기로. 자, 이렇게 했습니다. 100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 수놀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고 나면 아이하고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3학년 이상이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98이기 때문에 더하기 2만 해주면 바로 10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정한 더하기를 이만큼 더했더니 28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8을 더하기 2로 바꿔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28을 더하기 2로 바꿔주는 데 있어서 26만큼 차이가 나니까 26의 절반인 13을 빼기로 바꾸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26의 절반인 13을 빼기로 바꿔 줄 거예요. 다 구하는 부분만 제가 한번 바꿔서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만. 자, 아까 다 더하기로 했었는데 98은 그대로 두고 남은 수들 중에 28을 만들었던 남은 수들 중에 13이 되는 만큼 7 더하기 6이 13이니까 둘을 13이니까 빼기로 바꾸고 나머지는 다 더하기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100이 나와요. 자, 왜 나오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이 7과 6은 조금 전에 계산할 때 더하기 7, 더하기 6을 했던 수들이에요. 더하기 7, 더하기 6을 했던 수들이에요. 더하기 7, 더하기 6은 이거를 더하기 7, 더하기 6을 빼기 7, 빼기 6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더하기 7과 더하기 6은 사라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내가 가정해놨던 게. 그리고 빼기 7과 빼기 6을 내가 다시 만들어 넣었죠. 그러면 수가 얼마만큼 작아졌냐 하면 둘의 합인
13만큼, 13의 2배만큼 작아진 거예요. 13의 2배만큼 작아진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이 문제를 되게 무색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른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를 곱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곱하기로 8, 9, 70. 아유, 이거는 바로 답이 나오네요. 더하기 28이니까. 이거는 그냥 100이 되어버리네요. 이건 이런 식의, 이거는 의미가 없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87을 그대로 사용해서 100을 만들어 보기로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다 더합니다. 그죠? 이렇게 더해요. 자, 더할 때 요만큼만 더해보니까 21이에요. 그리고 이 9까지 더하니까 30이네요. 30과 87이래요. 87을 만들려면 더하기 13이 필요해요. 이거 너무 많다, 그죠? 근데 이거는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절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3을 만드는데 30에 몇을 빼야 되냐면 빼기 17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절반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절반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약간 변형을 해줍니다. 어떤 식으로 변형해 주냐면 얘가 홀수니까 13이 필요하니까 남은 수도 홀수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아까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로 고쳐요. 더하기 고쳤어요. 그러면 얘가 20이네요. 20과 9예요. 이렇게 하면 29입니다. 29를 가지고 13을 만들어야 돼요. 차이가 얼마냐? 빼기 13은 16이네요. 16이면 8만큼만 빼기로 바꿉니다. 절반인 8만큼만. 여기에서 8이면 3하고 5를 빼기로 바꿔요. 빼기. 그러면 100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이해만 시키는 거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다 더하기로 내가 했어요. 왜 절반을 빼면 2배 차이가 나는지만 이해해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 더하기로 바꿨어요. 다 더하기로 바꾸니까 합이 45네요. 합이 45예요. 자, 45에서 하나만 찍어볼게요. 6을 빼기 6으로 바꾸면 45가 몇이 될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6을 지금 다 더하기 해가지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를 했을 때 45라는 걸 구해놨는데 더하기 6 했던 거는 내가 빼기 6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몇이 될까요? 얘는 33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33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하기 6은 이제 사라질 거예요. 더하기 6이 사라지는 순간 이미 여기에서 6이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6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느냐? 앞에 빼기 6을 붙였기 때문에 빼기 6은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6이 2번 없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6이 2번 없어지는 효과. 6이 2번 없어지니까 12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더 쉽게 아이하고 지금 어린아이들하고 1학년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하자고 하면 아까 그 자동차 번호판 게임 수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아까 늦게 들어와서 못 보셨거나 이해를 못 하셨을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10을 만드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저희 집 사람들은 이 게임을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일단 다 더하기를 합니다. (20이) 되네요. 그죠? 20이 되면 얘를 10으로 만들기로 했잖아요. 얼마만큼 올라가 버렸어요? 10만큼 올라가 버렸네요. 그러면 몇을 빼기로 바꾸냐 이거예요. 더하기를 빼기로 바꾼다. 바로
5를 빼기로 바꾸면 됩니다. 5를 빼기로 바꾸면 더하기 5 했던 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빼기 5가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 차이와는 2배만큼인 10이 차이 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4가 앞에 있으니까 7 더하기 8 빼기 4 빼기 1을 하면 얘는 10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도대체 선생님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실제로 초등수학에서 그 생각하는 방법으로 있어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있냐면 오늘 좀 주제를 많이 벗어나긴 하는데 어차피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까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식의 방법은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이 있고 거북이 있어요. 둘이 합쳐서 10마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다리는 세었더니 26개래요. 학은 다리가 2개고 거북은 다리가 4개예요. 그죠? 자, 초등학생들하고 이런 문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1학년 이상 어머님들이라면 1학년도 문해길 같은 책이나 이렇게 보면 수가 낮게 되어 있는데 얘를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더 쉽게 수준을 좀 낮춰서 그림 그리기하고 관련 지어서 한번 볼게요. 동물을 이렇게 10마리를 그려요. 너무 붙어있다. 동물 10마리를 그려요. 10마리를 그리고 나는 다 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다리의 수가 10마리에 다리가 2개씩 붙었으니까 20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26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마리의 학을 이렇게 거북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차이 6을 가정해놓은 둘이 다 가정해놓은 것 중에 3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차이만큼을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반대로 하면 10마리가 모두 거북이라고 해볼게요. 그림 그려 해결하기 해봤으니까 그림 그려 해결하기는 지금 듣고 계신 어머님들이 이해하셨다고 치고 10마리의 거북이 있어요. 그럼 다리가 몇 개일까요? 40개가 되겠죠.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다리 26개를 만들어야 돼요. 차이가 빼기 14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거북 한 마리를 학 한 마리로 바꿔줄 거예요. 거북 한 마리를 학 한 마리로 바꿔주면 거북이 다리 2개를 떼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한 마리 바꿔줄 때마다 다리가 2개씩 떼지거든요. 그러면 14개의 다리가 줄어들려면 7마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7마리. 그래서 학이 7마리, 거북이 3마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가정하여 풀기라고 해서 한쪽의 상황으로 다 가정해 놓고 조건을 수정했을 때 수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관찰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는 이 생각 방법 중에 하나예요. 중학교 올라가면 다 방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초등학교에서도 중학생들이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 중에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가정을 하거나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다라고 요구받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시에도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요즘에 워낙 선행들을 시켜서 선행으로 빨리 배워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들 하시지만 저는 사실은 반대쪽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해요. 예. 뭐냐 하면 방정식을 배워서 기술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수 자체의 변화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의 접근, 다양한 방식의 접근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이
조건을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그 수학적인 어떤 그 배경 지식을 늘리는데 무던한 도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정식을 이렇게 하고 나중에 배웠을 때의 문제의 조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기술적으로만 접근한 아이들, 학습한 아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중에 좀 마지막에 이해가 잘 안 되셨다는 어머님들이 있으셔서 조금 더 네, 했습니다. 탑사고력 수학은 제가 책 어느 단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B단계일까요? B단계? B단계? A단계일까 B단계일까 하여튼 네, 나옵니다. A단계, B단계 수준은 매우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담고 있고 하니까 A단계, B단계 수준도 사실은 매우 높은 거긴 하죠. 네. 저장이 리플레이가 되는지 저장을 좀 해보고요. 안 되면 최근에 이제 저희 인스타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장이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리플레이는 될 거고 유튜브로 저장이 참 안 되었던 것 같은데, 네, 어찌되었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어머니는 그 앞에 부분 좀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